집착의 무서움은 누구에게나 무서움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오늘도 멸치 육수를 우리고 두부를 썰고 된장국을 끓였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으로, 아니, 민수가 좋아하는 맛으로 식탁에 국그릇을 올려놓는데 어머님이 오셨다. 민수야, 밥은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 맛으로 끓였다. 아들 입에 맞을 거야. 내가 끓인 건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건데, 어머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지연이는 아직도 이런 맛을 못 내지. 이래서야 우리 아들이 힘이 나겠니? 나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초기엔 대꾸도 해봤다. 어머니, 제가 끓인 건데요. 그랬더니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더 날카로운 말들이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그래서 난 입을 다물고 그냥 참는 게 편했다. 아니, 편한 게 아니라 덜 힘든 거였다. 민수는 묵묵히 국만 떠먹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을. 엄마, 지연이가 끓인 거예요. 그 한마디면 이 무거운 공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텐데. 하지만 민수는 침묵했다. 늘 그랬듯이. 그 침묵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먼저 일어날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나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댔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울면 또 뭐라고 하실지 뻔했으니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얻는 일이라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꿨다. 하지만 현실은 끝없는 비교와 비난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투명인간 같은 존재.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간다. 자유롭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멀리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야, 저녁에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된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침묵, 그리고 나의 고독.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하루. 공기는 늘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얼음 속에서 천천히 얼어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나는 용기를 냈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다. 여보, 나 이젠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티겠더라. 매일 아침 얼어붙은 식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선들, 그리고 남편의 끝없는 침묵. 이 모든 게 나를 죽이고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했어? 이혼? 지연아,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나야말로 그렇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제정신으로 나를 이렇게 방치했느냐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당신 엄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난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 당신은 날 지켜주지도 않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지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 좀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라고 3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더 심해질 뿐. 민수는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갔다. 나는 방문 뒤에서 가슴을 졸이며 들었다. 혹시 이번엔 달라질까? 혹시 민수가 나를 선택해줄까? 엄마,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만 하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날 밀어내겠다는 거냐? 내 아내 따위가 감히 날 대신해? 민수야, 정신 차려. 여자는 또 만나면 되지만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 순간 나는 얼음이 되었다. 아내, 따위? 그게 나였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견뎌온 내가 따위였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또다시 침묵이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수는 절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고 내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초에 시작된 적도 없었는지 모른다. 이혼 이야기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하지만 어머님은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셨다. 아이였다. 너희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 집안이 든든해진다. 식사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지연아, 병원은 다녀봤어?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처럼. 저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솔직히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고 어머님의 간섭 속에서 내 아이를 뺏길 것 같았다. 어머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준비가 안 됐다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민수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나는 어머님이 서랍을 뒤지는 걸 봤다. 무언가를 꺼내시더니 작은 약병을 응시하고 계셨고 나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차를 내오셨다. 지연아, 이거 몸에 좋은 차야. 마셔. 평소와 다른 친절함. 나는 의심 없이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쓴맛. 그 차를 마신 후부터 몸이 이상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생리도 불규칙해졌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 같은 차가 주어지는 걸 봤다. 민수야, 이거 임신 잘 되는 보약이야. 꼭 먹어. 어머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때 알았다. 민수와 내가 마시는 차가 다르다는 걸. 민수 앞에선 임신이 잘 되는 약이라고 하시면서 내게 주는 건 다른 거였다. 밤에 어머님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혼잣말이 들렸다. 지연이가 아이를 가지면 안 돼. 그럼 민수를 완전히 빼앗길 테니까. 이 약이면 절대 임신 못할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매일 마신 그 차가 아이를 못 갖게 만드는 약이었다. 어머님은 일부러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지고 있었다. 몸이 계속 이상했다.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고 아랫배에 통증이 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혼자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마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두 달쯤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자궁 내벽이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특정 약물에 장기간 노출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은 어렵겠습니다. 임신은 어렵다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렵다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연 임신은 힘들고 시술을 해도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아니, 이 집에서는 갖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권조차 빼앗긴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민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어디? 아파? 응. 아파. 많이 아파. 나는 울음을 참으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이제 아이 못 갖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뭐? 무슨 소리야? 자궁이 손상됐대. 약물 때문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 엄마가 준 차 때문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그래? 믿고 싶지 않은 거였다. 아니, 믿을 수 없는 거였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 방을 뒤졌다고 했다. 서랍에서 약병을 발견했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물었다고 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님은 태어나셨다고 한다. 아들한테 건강에 좋은 약이지. 지연이도 먹었을 거야. 몸이 좋아지라고. 민수는 약병의 성분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게 피임약이 아니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걸.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로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무릎을 꿇으며 엄마가 정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내 몸은 이미 망가졌고 내 미래는 이미 빼앗겼다. 당신 어머니는 날 사람으로도 안 봤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없애야 할 장애물로 봤던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비참했다. 민수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들었다. 또다시 엄마. 지연이가 평생 아이를 못 갖게 됐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자궁이 손상됐대요. 약물 때문에. 엄마가 준 그 약 때문이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미안하다고 하실까? 몰랐다고 하실까?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게 뭐가 문제냐? 내 귀를 의심했다. 문제가 아니라고?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내 곁에 있어야 해. 아이 같은 건 필요 없어. 아이가 생기면 내가 나한테서 더 멀어질 거 아니냐?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지연이가 아이를 가지면 넌 완전히 그 여자 편이 될 거잖아. 난 그게 싫었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야.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사랑이란 말인가?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인가? 엄마는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지연이 인생을 망쳐놨다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인생. 그 여자 인생이 뭐가 중요해? 넌 내 인생이야. 민수야. 내가 평생을 너한테 바쳤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날 버리려고 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난 내 엄마야.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게 죄냐? 사랑. 그게 사랑이었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복도에 앉아 있었다. 민수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는 어머니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망가져버린 아내가 있었다. 그는 그 어느 쪽도 지켜낼 수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건지도 몰랐다. 민수가 방에서 나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내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걸 알았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무력함이 가득했다. 지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하지 마. 이미 늦었어.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었지만 이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님의 사랑은 집착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우리 모두를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으며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삼겹살이 올랐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가득했다. 나는 식탁에 앉기 쉬웠지만 앉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다. 어머님이 민수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며 말씀하셨다. 민수야, 요즘 지연이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밥은 내 입에 맞아? 또 시작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기만 뒤적뒤적. 엄마가 물어보잖아. 지연이가 제대로 챙겨주긴 하는 거야? 요즘 아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나는 참을 수 없었고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셨다. 뭐,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대체 이 집에서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다.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해도 비난만 받고 이제 아이까지 못 갖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식탁이 얼어붙었다. 어머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으면서 감히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감정이 있고 아픈 사람이라고요. 민수가 끼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제발 멈춰요. 우리 다 무너져요. 이러다 정말 다 무너진다고요. 어머님은 아들을 빤히 쳐다보셨다. 그리고 웃으셨다. 섬뜩한 미소였다. 무너져.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저 여자는 널 빼앗으려고만 해. 엄마한테서 널 떼어놓으려고.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지연이는 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랑 가정을 꾸리려고 한 거라고요. 가정. 내 가정은 여기야.
나랑 너, 우리 둘이야. 그 여자는 침입자일 뿐이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침입자.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침입자란다. 민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엄마, 제발요. 제발 그만해요. 어머님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민수야, 넌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옳았다는 걸, 여자는 가도 엄마는 영원하다는 걸.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더 이상 길이 없음을 느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잃는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민수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삼겹살은 식어갔고 아무도 먹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깨진 가족의 모습으로.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집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님의 간섭이 줄어든 듯 보였고 식사 때 비난도 뜸해졌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말수가 줄었다.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다. 민수도 조용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혹시 좀 나아진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변하신 걸까? 아니면 포기하신 걸까?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으나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민수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다가 그러다 매일 밤이 되었다. 어느 날 새벽 민수의 비명 소리에 잠이 깼고 나는 그의 방문을 열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 씨, 괜찮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꿈을 꿨어. 무슨 꿈이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당신이 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나를 찢어버리려는 것처럼. 엄마는 민수야. 넌 내 아들이잖아라고 하고 당신은 여보, 날 버리지 마라고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다 내가 진짜로 찢어져. 반으로.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는 울기 시작했다.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꿔. 깨어나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나 미칠 것 같아.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도 피해자였다. 어머니의 집착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 낮에는 평온한 척. 어머님도, 민수도, 나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야였다. 민수는 점점 마른 얼굴이 되어갔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의 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민수야, 밥 먹어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거짓이라는 걸.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님의 사랑은 여전히 민수를 옥죄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 사랑은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밤마다 민수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살아있는 악몽을 견뎠다. 이 집에서 진짜 평온은 없었다.
있었던 건 그림자뿐이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방에서 나오지 않으셔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차가워져 계셨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민수는 장례식 내내 멍한 표정이었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이 안 계신 집.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집이 되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웃으려고 노력했다. 미래를 이야기했다. 여행이라도 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고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밤마다 민수는 술을 마셨다. 처음엔 맥주 한 캔, 그러다 소주 한 병, 그리고 어느새 매일 밤 혼자 마시고 있었다. 민수 씨, 술 좀 그만 마셔요. 내가 말하면 그는 빈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마시고 싶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의 눈은 점점 공허해졌다. 말수도 줄었고 회사도 자주 결근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나 엄마를 죽인 거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자연사하셨어.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잖아. 매일 차갑게 대했잖아. 그게 엄마를 죽인 거야. 민수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내 잘못이야. 나는 아내를 지키려고 엄마를 버렸어. 엄마는 날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난 엄마를 배신했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엄마 목소리가 들려. 매일 밤. 민수야. 넌 결국 날 죽인 거야. 그렇게 말해. 나는 그를 안아주려 했다. 민수 씨, 어머님은 돌아가신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나를 밀쳐냈다. 지연이 당신도 날 원망하고 있잖아.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까. 당신이 아이를 못 갖게 됐으니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거짓말. 민수가 날카롭게 당신 눈빛이 말하고 있어. 넌 날 지켜주지 못했어. 넌 겁쟁이야. 그렇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았으니까. 민수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지연아.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그의 어깨 위에는 죄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두려워졌고, 민수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는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민수 씨, 밥 먹어요. 문 좀 열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가끔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나는 무서워졌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다. 민수는 무너지고 있었다. 완전히.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민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민수 씨. 나는 다가가려 했으나 그가 갑자기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가라고. 당신도 날 원망하잖아. 아니야. 난 거짓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당신 눈에 다 보여. 넌 날 용서하지 않았어. 엄마도 날 용서하지 않았어. 아무도. 민수는 머리를 벽에 쿵쿵 부딪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말렸다. 민수 씨, 정신 차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쳐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살인자야. 엄마를 죽였어. 당신 인생을 망쳤어. 나는. 그날 밤 나는 밖에서 잠을 잤고 민수의 방문을 잠갔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민수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오히려 무서웠다. 민수 씨. 그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죽은 사람 같은 미소.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미안해. 그날 민수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밥도 먹었다. 씻기도 했다. 나는 조금 안심했다. 혹시 좋아진 걸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방에서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의 입술이 떨렸다. 눈빛은 이미 죽음을 향해 있었다.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공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민수가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걸. 이 세상에서, 이 고통에서. 그리고 나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불안했다. 민수의 그 평온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사람이 포기했을 때 짓는 그런 미소. 새벽 4시쯤이었을까.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러운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민수의 방으로 가서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민수 씨,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는데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깔끔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수 씨, 나는 집 안을 뛰어다녔다. 거실에도 없었고 부엌에도 없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 씨,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아니, 문을 쳤다. 발로 찼다. 대답이 없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욕조에 누워 있었다. 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손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수 씨, 민수 씨. 나는 그를 끌어올렸다. 정신 차려. 제발.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의 눈은 감겨 있었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마치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유가족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수는 떠났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서, 끝없는 고통에서, 그리고 이 집착의 저주에서. 장례식은 더 조용했다. 오는 사람도 없었다. 나 혼자 민수를 보냈고 화장터에서 민수가 재로 변하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어머님도 없고 민수도 없는 집. 나는 거실에 앉아 중얼거렸다. 우린 결국 사랑도, 가족도, 내 삶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 어머님의 사랑은 집착이었고 그 집착은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도 죽였다. 숨은 쉬고 있지만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다. 예전에 봤던 그 까치일까?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저주에서, 이 죄책감에서, 이 텅 빈 집에서. 하지만 답은 없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로 여전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어머님의 목소리 같기도, 민수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겨졌다. 끝나지 않는 저주 속에서. 리수 이야기의 좋아요, 구독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힘의 원천입니다.